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오늘 세 번째 강연의 주제는 화폐입니다. 이 크루세이드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일렉트론과 다른 점은 금과 은을 구분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솔리두스 금화를 이제 새롭게 발표함으로써 제정일치 로마 전성기가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콘스탄틴 대제가 사망하고 나서 곧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얼마 있다가 서로마가 멸망하게 되죠. 중세 암흑 시대를 화폐 관점에서 화폐의 암흑 시대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는 또한 화폐의 르네상스 시대와도 정확하게 일치하죠. 대항해 시대에서 많이 유통됐던 그러한 스페인 달러와 그리고 네덜란드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달러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됩니다. 전 세계로 유통되는 네덜란드 달러와 그리고 스페인의 페소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게 되냐면은 바로 신대륙으로 흘러가게 되죠. 엘리자베스 1세는 이제 그 라이벌인 네덜란드 그리고 종교적인 라이벌이었던 스페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해양 강국으로 키우려고 했어요. 호국공 올리버 크로멜은 항해 조례를 발표하게 됩니다. 항해 조례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 항해 조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국 무역은 영국 배로 한정한다. 화폐, 새로운 기축통화를 장악하는 그 시발점은 바로 영란은행의 탄생입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먼로주의라는 걸 내세우면서 1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영국과 프랑스 쪽에 계속 그 전쟁 물자들을 공급했습니다. 즉 돈을 번 것이죠. 윈스턴 처칠이 재무장관으로 긴급하게 부임하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 작업이 뭐였냐면 근본위제를 원상으로 복귀시키는 겁니다. 영연방들, 영국을 포함해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많은 영연방, 영어를 사용하는 영연방들이 다 한 자리에 모입니다. 각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은 영연방 경제 블록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화폐가 단순히 여러분이 뭐 돈을 쓰고 그것을 유통하고 이런 관점을 넘어서 화폐를 얼마나 안정시키느냐, 화폐 시스템을 얼마큼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가 국가의 존폐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산업의 역사를 새로운 시선으로 재구성하는 인더스토리는 현재 금융산업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총 8개에 걸쳐서 진행될 금융 시리즈의 오늘 세 번째 강연의 주제는 화폐입니다. 오늘과 네 번째 강연을 이어서 화폐의 역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터키 지역이 되겠습니다. 터키. 제가 예전에 철 강연에서도 같은 지역을 다뤘는데요. 그때는 철기 시대가 시작한 그 국가가 히타이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히타이트가 멸망한 후에 그 자리를 이어받은 국가가 바로 리디아 왕국입니다. 리디아 왕국은 히타이트와 마찬가지로 쇠를 다루는 기술이 아주 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디아 왕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주화가 바로 이 리디아 사자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화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록으로는 분명히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리디아 왕국이라는 이름은 생소하지만 금융사에 있어서 리디아 왕국은 매우 중요한, 잊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리디아 사자, 리디아 왕국에서 만들어낸 이 리디아 사자가 특이한 점은 바로 이 재질인데요. 우리는 이 재질을 일렉트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화를 일렉트럼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일렉트럼은 합금입니다. 호박금. 그래서 금과 은이 반반 섞여 있는 합금이에요. 그렇다면 왜 순금이나 순은으로 하지 않고 합금으로 했을까요? 그 이유는 천연 상태에서 캐낸 그러한 원석은 금과 은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천연 상태에 섞여 있는 그 합금을 그대로 주조를 해서
일렉트럼이라는 그러한 화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디아의 사자라는 그런 합금, 호박금을 이용한 화폐가 처음으로 나온 이후에 이제 화폐 기술이 더욱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이세이드라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크로이세이드는 당시 왕의 이름입니다. 예, 이 크로이세이드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일렉트럼과 다른 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과 은을 구분했다는 사실이죠. 즉 리디아의 그 장인들은 이제 호박금으로부터 금과 은을 분리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었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금화와 은화를 따로따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국가였던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이제 리디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복속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복속한 그 지역들, 그 왕국들의 문화와 전통, 기술들을 모두 다 흡수했어요. 그래서 키루스 2세는 리디아가 갖고 있었던 화폐 주조 기술을 그대로 다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크로이세이드를 리디아의 크로이세이드 화폐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키루스 2세를 이은 다리우스 1세가 이제 다릭이라는 이름의 금화와 그리고 시글로스라는 은화를 이제 페르시아 자체의 화폐를 이제 주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가 세운 거대한 왕국에서는 이러한 단일 화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로마의 데나리우스 은화가 유통하게 됩니다. 무려 500년 동안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데나리우스 은화가 유통되는 동안 로마의 번영이 이제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네로 시대, 네로 황제가 들어서면서 그 화폐, 은화의 함량을 이제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로 시대에는 함량을 92%로 줄였는데 이후 200년 동안 계속 줄여서 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가 쇠퇴하는, 전성기에서 쇠퇴하는 시기와 로마 은화의 함량이 떨어지는 그런 그 트렌드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화폐의 안정성이 국가의 신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무너져가고 분열되었던 로마를 다시 하나로 통합해서 또 다른 전성기를 이끌어낸 인물이 바로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로마를 통합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서 재정일치의 그러한 그 새로운 강력한 로마를 재탄생시켰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콘스탄틴 대제가 했던 일이 더 급했던 일은 바로 화폐 개혁이었습니다. 이미 무너져버린, 이미 신용도를 잃어버린 화폐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금화, 솔리두스 금화를 발행함으로써 화폐 시스템을 다시 정상 궤도로 복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리두스 금화는 금화 자체는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얼만큼 많이 경제를 유통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기여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화폐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리두스 금화를 이제 새롭게 발표함으로써 재정일치 로마 전성기가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콘스탄틴 대제가 사망하고 나서 곧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얼마 있다가 서로마가 멸망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로마의 최전성기는 끝나게 되고 이제 유럽은 중세 암흑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세 암흑 시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암흑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신이 지배한, 신의 목소리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은 탐욕을
금기시했기 때문에 활발한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세 암흑 시대를 화폐 관점에서 화폐의 암흑 시대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거의 한 1000년 동안 한 500년부터 1500년까지 대략 한 1000년 동안이 중세 암흑 시대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암흑 시대를 깨트리고 새롭게 등장한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예, 르네상스가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15세기에 꽃을 피우게 되는데 이 르네상스 시대는 또한 화폐의 르네상스 시대와도 정확하게 일치하죠. 다시 말하면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화폐도 역시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화폐 르네상스는 은화, 예전에 로마와 그 이전에 페르시아 시절에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은화가 부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 시발점이 어디냐면은 북유럽 지역입니다. 1486년에 북유럽 지역에 요하임 스탈러라는 그러한 화폐가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렇다면 왜 요하임 스탈러라고 했느냐? 한마디로 그 화폐, 은화를 만들기 위한 은을 캐낸 광산의 위치가 요하임 스탈러였기 때문입니다. 즉, 그 말은 동유럽, 지금의 동유럽, 북유럽과 동유럽 지역인데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이쪽 지역에 은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나는 은을 가지고 은화를 만들면은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은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하임 스탈러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은화들이 북유럽 지역에서 활발히 만들어지고 유통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북유럽 지역에서 유통되었던 은화들을 묶어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탈러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탈러 부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북유럽에 이어서 남부 유럽에 있었던 스페인에서도 역시 비슷한 형태의 은화를 만들게 되는데 그 은화를 페소 데 오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8조각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지난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레알, 8레알, 16레알 이런 식으로 8의 단위로 화폐를 주조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국가가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왜냐하면 중세 르네상스 시를 거치면서 해양 무역을 지배했던 양분했던 국가가 바로 스페인과 함께 양분했던 국가가 바로 네덜란드였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도 1576년부터 달더르라는 은화를 주조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르네상스 시대 15세기가 지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은화들이 유럽 곳곳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